아이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악취나는 마닐라 빈민가. 그곳이 그의 집이었죠. 학교, 책, 그런 건 꿈도 못 꾸던 시절.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아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엔의 연설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마닐라의 스모키 마운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곳이었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애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죠. 라일라. 그게 제 이름이었는데 말입니다. 출생신고도 없었고 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매일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나 깡통을 찾아서 팔아야 했거든요. 손가락 끝이 늘 까져서 아팠지만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저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애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일까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저도 점점 제가 누군지 잊어갔어요. 거울을 본 적도 거의 없었죠.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는 늘 지쳐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 누워서 별을 봤습니다.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반짝이는 게 있었죠. 저는 그 별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이름이 있는데 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궁금했습니다. 학교가 뭘까? 그곳에서는 뭘 할까?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엄마는 고개만 저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인 걸까?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가 오면 젖었고 바람이 불면 추웠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트럭이 새로운 쓰레기를 가져왔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쓸만한 걸 찾았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늘 빈손이었어요. 손이 작아서 큰 아이들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쓰레기 위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엄마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만 큰 얼굴이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울이 없어서 몰랐지만 제 팔뚝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쓰레기를 뒤져도 팔 게 없었어요. 플라스틱 조각 몇 개와 깨진 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받은 돈으로는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었죠. 엄마가 말했어요. 라일라야, 오늘은 물만 마시고 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지만 엄마를 위해 참았어요. 엄마도 굶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착한 사람이 남은 음식을 주기도 했지만 썩은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엄마의 기침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희에겐 그런 돈이 없었죠. 병원 앞까지 엄마를 업고 갔습니다. 제 몸보다 무거운 엄마를 업는 게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병원 문 앞에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 문은 저희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제 등에서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졌죠. 그날 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제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비벼보았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라일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마지막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엄마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놓으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드는군요. 저는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엄마가 떠난 후 세상은 더욱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쓰레기를 뒤지는 일도, 밤에 잠드는 일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위험했어요. 술에 취한 어른들이 저 같은 아이들을 괴롭혔거든요. 저는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 취한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애야. 아저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보호해 주셨을 텐데. 그때 다행히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아저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낮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큰 아이들이 제가 찾은 걸 빼앗아갔습니다. 밤에는 무서운 어른들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죠.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온몸이 젖었어요. 추위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였고 무서울 때도 혼자였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느 깊은 밤, 저는 쓰레기 더미 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달은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더 슬퍼졌습니다. 정말로 사라지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없어져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갈 거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랐나 봅니다. 그냥 빈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만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시려서 움츠렸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추위는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습니다. 쓰레기를 뒤지고 위험을 피하고 혼자 잠들고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라일라. 그 이름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꿈인가 싶었거든요. 그 여자는 정말 깨끗했어요. 하얀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티셔츠에 뭔가 글씨가 써 있었어요. 한글이었는데 저는 읽을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라는 로고였죠. 여자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저를 귀찮아했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여자가 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컵에 담긴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여자가 저에게 죽을 건네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니? 이거 먹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도 될까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았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쌀죽이었지만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여자는 제가 죽을 먹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줬어요. 오랫동안 누군가 저를 이렇게 지켜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자 여자가 물었어요. 내 이름은 뭐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묻지 않았던가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라일라라고 불렀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라일라요. 저 이름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걸 꼭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냥 애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서 제 이름을 잊을 뻔했거든요.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엄마의 웃음과 비슷했습니다. 라일라. 예쁜 이름이구나. 내 이름은 민정이야. 민정.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어른들과 달랐습니다. 민정 씨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자는지, 가족이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민정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눈물을 닦았어요. 저 때문에 우는 어른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저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했는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민정 씨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따뜻한 음식을 가져와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이름을 계속 불러줬다는 거였습니다. 라일라, 라일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정 씨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저를 찾아와 준 게 신기했어요. 세상에는 저 같은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민정 선생님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꼭 나타났어요.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줬습니다. 라일라야, 라일라야.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선생님은 저와 함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와서 저에게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색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줬어요. 연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으면 선이 그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린 건 동그라미였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선생님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라일라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이구나. 정말 잘했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가 한 일을 좋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분이 기쁨이라는 건가요? 선생님은 저에게 글자도 가르쳐 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알려줬어요. 제가 따랐으면 손을 잡고 교정해줬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항상 따뜻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일라. 그 세 글자를 종이에 썼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하얀 봉투에 든 편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가 뭔지 몰랐지만 설레었습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읽어줬어요. 라일라야, 안녕. 내 이름은 김수진이야. 한국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 같은 아이를 왜 응원해주는 걸까요?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써보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멀리서라도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라일라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의 이야기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저 같은 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한국은 옛날에 가난한 나라였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믿어. 저는 그런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곳일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같은 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쓴 편지를 한국에 보내주기도 했어요. 서툰 글씨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민정 선생님과 한국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에게도 꿈을 꿀 권리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매일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민정 선생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첫 등교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메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저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저일까요? 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곳이었어요. 깨끗한 교실, 칠판, 책상과 의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제가 스모키 마운틴에서 온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쓰레기 냄새가 날까봐 걱정됐어요. 혹시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반 아이들에게 저를 소개해주면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숫자도 배우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 후에는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선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내려다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살던 스모키 마운틴이 점점 작아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모든 게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지구 위의 한 곳일까요? 서울에서 머물면서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책이 이렇게 많다니. 벽 전체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자칠판도 신기했고 깨끗한 화장실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신기해하면서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라일라는 정말 용감한 것 같아. 나라면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용감하다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련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 같은 아이도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나 같은 애를 반겨주는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안에 있던 자책감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단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분명 가능성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저는 라일라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선생님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글자도 못 읽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국제청소년 환경포럼에서 저를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과거를 이야기해야 한다니. 스모키 마운틴에서의 삶, 엄마의 죽음, 혼자 남겨진 두려움까지. 부끄러운 기억들을 다 드러내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민정 선생님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일라야,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이야.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엔기 마크가 새겨진 연단 위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중석에서 한국 대표단을 발견했을 때 용기가 났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스모키 마운틴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일,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절망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민정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 저에게 희망을 준 나라에 대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삶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숨겨진 아이들을 바라봐준 나라예요. 청중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대표단 분들이 저를 꼭 안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라일라야, 너는 한국의 자랑이야. 우리가 너를 도운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일어선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민정 선생님이 되겠다고.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유엔 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저는 필리핀 현지의 지역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일은 스모키 마운틴 지역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떨렸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스모키 마운틴은 여전했어요. 쓰레기 더미, 검은 연기, 썩은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7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제 모습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빵을 건네며 물었어요. 안녕, 너 이름은 뭐니? 아이는 저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낯선 어른을 무서워하는 모습이 예전의 저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나가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음식을 가져가서 멀리 놓아두고 갔습니다. 점점 아이가 저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아이가 제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 민정 선생님이 제 이름을 처음 물어봤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마리아와 친해진 후 다른 아이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 학대받는 아이, 길거리에서 혼자 사는 아이들. 모두 저처럼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줬어요. 글자를 가르치고 그림을 그리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이었어요. 마리아, 호세, 카를로스, 로사. 저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도 계속 도움을 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스모키 마운틴에 도서관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름은 코리아 호프센터로 정했습니다. 도서관이 완성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책들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마리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서 공부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너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지금도 저는 매일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꿈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은 제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다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어른이 됐어요. 코리아 호프센터 도서관은 지금도 제 마을 아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불빛 아래서 새로운 라일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